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감독자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감독자 책임이다라고 했었을 때 먼저 이 755조를 민법 755조를 우선적으로 떠올리게 되는데요. 먼저 이 관련 조문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감독자 책임이다라고 했었을 때 먼저 참조할 조문이 753조, 754조입니다. 그리고 755조를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 구조를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민법 753조에 의하면요.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이다라고 하는 어떤 제목하에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754조에서는요, 심신상실자의 책임 능력이다라고 하는 제목하에서요,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55조에서는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제목 하에서요, 753조 및 754조, 즉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단서에서 그러나 감독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5조 제2항에서는요. 감독 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했던 이 민법 규정들 중에서 특히 755조의 이 규정을 가지고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잠시 여러분들께 소개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2004년 법무부 민법 개정안에서 요 755조의 이 규정도 개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이렇게 채권법이 이렇게 개정되어 갈 때 분명히 이 755조의 규정도 다시 한번 개정의 대상으로 이렇게 떠오를 것인데요. 당시 2004년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755조의 규정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좀 변동된 사항이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지금 이 755조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하신다면 이 감독자 책임의 어떤 구조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보다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개정민법 2004년 민법 개정안 755조에 따르면요. 제목 자체를 감독자 책임으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바꾸게 되고 제1항에서 제753조 및 제7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앞에 1항의 내용은 크게 이렇게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항에서 보면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는 미성년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미성년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규정을 넣게 되었고요. 3항은 종전 2항과 마찬가지로 감독 의무자에 가름하여 책임 무능력자 또는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를 감독하는 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게 되는데, 실제로 방금 여러분들께 소개한 지금 현행 민법 규정하고 그리고 개정하고자 했던 내용들에서 보면 차이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책임 능력이 있는 무능력자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감독 의무자가 책임을 진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는 경우, 그럴 때는 또, 책임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점. 이것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어떤 그런 대목입니다. 사실은 요 부분이 지금 755조를 이해함에 있어 가지고 큰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통상 우리가 감독자의 책임이다라고 했을 때 이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책임 능력 없는 그 무능력자, 피감독자의 어떤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감독 업무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감독 업무자에게 어떤 보충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그런 책임 능력 없는 무능력자의 경우에는 지금 현행민법 755조의 규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감독자의 책임이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책임 능력 있는 피감독자의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 감독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인데, 통상 우리가 뭐 책임 능력이 있는 피감독자의 불법 행위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대부분이겠죠. 심신상실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항상 뭐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책임 능력이 있는 뭐 피감독자, 뭐 대부분의 경우가 미성년자라고 했는데,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책임 능력 있는 자니까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럴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한테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미성년자가 변제 자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줄 만한 여력이 안 생긴다는 거겠죠. 따라서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 불법 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건 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 능력 있는 무능력자 또는 뭐 미성년자의 감독 업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런 어떤 방안들을 우리 판례상으로도 아주 다각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현행법상으로는 750조에 의해서 민법 750조에 의해서 규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뭐 2004년 법무부 민법 개정안에 보면은 이 책임 능력 있는 그런 자의 경우에도 감독 업무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이런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는 것,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각각 감독자의 책임을 그 책임 능력 있는 자 없는 자 나누어서 살피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감독자 책임이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 대상이 되는 행위 자체는 어쨌든 그 책임 능력 현행법상으로는 책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요거에 따라서 755조가 적용되느냐 750조가 적용되느냐 뭐 이런 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어쨌든 그 대상이 되는 것들은 무능력자의 행위, 불법 행위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용어로서 이 책임 능력이라는 말이 나왔죠. 책임 능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통상 이 책임 능력이 개념이 뭐냐? 사실은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 불법행위 능력 또는 뭐 불법행위 책임 능력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 책임 능력이다라고 했을 때 뭐 우리 조문에 이렇게 얼핏 힌트를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요. 통상은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서 법률상 비난을 받을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 능력 또는 변식 능력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책임 능력을 개념 정의하는데, 요 책임 능력하고도 사실 또 이 행위 능력이라는 개념이 또 앞에 나왔었죠. 행위 능력. 그런데 이 책임 능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불법 행위 능력이라는 거예요. 불법 행위 책임 능력이고, 요 행위 능력은 소위 말하는 법률 행위를,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을 행위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뭐 보통 우리가 그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얼핏 뭐 혼돈을 일으키기도 쉬운데 이 행위 능력이 있다 없다. 요건 지금 현재 우리 그 현행민법에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규율을 하고 있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여기 뭐 행위 무능력자다라고 했을 때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검치산자, 요 세 가지 유형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성년자는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이고, 뭐 한정치산자 같은 경우는 심신이 박약 또는 뭐 낭비자, 그 다음에 검치산자, 심신상실자, 뭐 이런 자들인데, 요런 사람들이 뭐 한정치산자나 검치산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법원이 선고를 받아야 되죠. 따라서 심신박약 상태에 있다 또는 뭐 낭비다, 그런 징후만 있다 해가지고 한정치산자는 아니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라고 해서 바로 검치산자는 아니죠. 선고를 받아야 되죠. 따라서 행위능력자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 중에는 실질적으로는 검치산자이지만 선고를 안 받아서 여전히 행위능력자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행위능력은 있어도 책임 능력은 없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책임 능력하고 행위 능력이라는 개념이 뭐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겹치는 어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행위 능력자라 해가지고 책임 능력자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요컨대 그 구체적인 어떤 그 행위 자체가 있을 당시에 뭐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행위 능력자라 하더라도 책임 무능력자로 다루어지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책임 무능력자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를 할 그 당시에 정신이 온전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책임 능력이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뭐 요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전혀 이렇게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감독자 책임이라는 말이 나왔었을 때는 뭐 사실 논의 가장 중심에 서는 것이 어떤 식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것인가. 사실 이게 뭐 가장 화두겠죠. 따라서 뭐 그런 식으로 각국의 입법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전해 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연역적인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이 감독자 책임과 관련해가지고, 요 어떤 게르만법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이 가장의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위법행위,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뭐 이런 어떤, 해결 방법을 취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어떤 게르만법 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결과 책임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가족 구성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가장이 전부 책임을 지는 걸로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로마법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가해소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해소권.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장이 이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노예가 불법 행위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어떤 이런 해결 방안을 취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유스티니아누스 때 시대에 와가지고 이 가해소권이라는 게 폐지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노예의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 가지고 주인은 여전히 책임을 지지만 가족원의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이 가장의 어떤 고의과실이 입증되었을 때만 책임을 지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런 어떤 뭐 로마법이나 게르만법의 이런 입장들, 요런 것들이 이제 상호 이렇게 결합돼가지고 녹아가지고 각국의 어떤 입법례로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뭐 각국 입법례를 한번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어떤 피감독자의 어떤 행위 등에 대해 가지고, 피감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가지고 감독자가 책임을 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피감독자의 불법 행위가 있으면 일단 감독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하는 이런 입법례가 있고, 또 다른 입법례는 뭐 피감독자의 구체적인 어떤 과실이 입증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입법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 피감독자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감독자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입법례에 있어서도 다시 이 감독자가 1차적으로 바로 이게 책임의 주체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감독자의 책임 자체가 이렇게 보충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취급되는 이런 입법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실 추정에 의해 가지고 감독자의 과실 추정에 의해서 감독자의 책임 자체가 일차적이고 독립적인 책임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나라들로서는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스위스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감독자의 책임을 보충적인 책임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나라들, 뭐 그런 나라가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감독자의 고의 과실이 입증되어야 되는 것으로 하는 이런 입법례로서는 영미법계를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요. 각국에서의 어떤 이런 감독자 책임의 근거와 관련해가지고, 뭐 간략하게 소개를 또 드리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민법 1384조에 근거해서 감독자 책임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독일 민법 같은 경우는 독일 민법 832조, 스위스 민법 같으면 스위스 민법 333조 같은 규정을 근거로 해서 감독자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감독자 책임의 그 근거가 무엇이냐, 왜 감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다지 논의가 이렇게 활발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이런 감독자 책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통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쨌든 그 입법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러면 이 감독자 책임의 어떤 법적 성질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 또 한쪽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불법행위 책임이다라고 했을 때, 뭐, 일반 불법행위 책임, 뭐, 이 과책주의다라고 해서 과실책임주의,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간 책임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뭐, 무과실 책임, 내지는 뭐, 위험 책임,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자, 그런데, 어쨌든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는 이 감독자의 책임 자체를 이 중간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한 과실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불법행위 책임을 물음에 있어 가지고 가해자의 어떤 고의 과실 자체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감독자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면책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반증을 들지 못하면은 책임을 진다라는 점에서 완전한 무과실 책임도 아니고 순수한 과실 책임도 아닌 중간 책임의 유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현재 우리 학계에서의 일반적인 태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감독자 책임이 본인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책임인가, 뭐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책임 무능력자의 어떤 감독자의 책임,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어떤 피감독자에 대한 감독 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이 감독자의 책임을 자기 책임으로 이렇게 못 볼 바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반면에 책임 능력이 있는 자의 감독자의 책임도 그 법적 성질이 문제될 수가 있는데, 사실 요거는 뭐 해결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민법 750조에 근거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750조 자기 책임을 근거로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뭐 책임 능력 있는 자라 한다 하더라도 피감독자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이게 특히 그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걸 중간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에 대한 책임이든 책임 능력이 있는 자의 감독자에 대한 책임이든 이것을 뭐 자기 책임으로 이렇게 이론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큰 어떤 반론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이 감독자 책임이 문제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냐, 책임 능력자의 감독자냐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입니다. 자,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인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755조의 적용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요건과 관련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어쨌든 책임 무능력자의 위법한 가해 행위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여야 된다는 거, 그것도 당연한 이야기일 것이고요. 아울러서 이게 위법한 가해 행위니까 당연히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정당방위다, 긴급피난이다 등의 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책임 무능력자의 그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 자체를 성립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이게 뭐 감독자의 책임 자체가 문제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그 위법한 가해 행위가 있었을 때 그 책임 무능력자의 그 감독자가 755조 규정에 의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판례상 그 보면은 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이 조금 전에 제가 그 감독자 책임과 관련해서 그 입법 형식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이 어떤 뭐 독립적인 그런 어떤 책임이냐, 아니면 보충적인 책임이냐, 라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 법원의 태도가 다소 이렇게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뭐 초기 판례는 아닙니다만 1980년대 그 중반에 이르기까지는 이 우리 법원의 태도도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도 어떤 독립적인 책임이다. 그리고 일종의 위험 책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정세에서는 책임 무능력자의 그 행위에 대해 가지고 뭐 아주 그냥 그 감독자의 강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의지가 배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요게 다시 이 90년대 그 초중반에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요 어떤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 요거는 이 보충적인 어떤 그런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또 이제 그 1990년대 초중반의 어떤 그런 판결, 특히 우리가 예를 드는 것이 1994년 판결인데요. 이 94년 판결 자체가 갖는 의미는 사실은 이제 문제되는 사안에서 이게 그 불법 행위를 한 행위자가 사실은 그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책임 능력을 좀 이렇게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안이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경우에도 책임 무능자의 감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피해자 보호라는 입장에서 사실은 80년대 중반까지의 어떤 그런 판례의 태도들을 보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다소의 책임 능력과 관련된 어떤 연령적인 측면들을 조작을 했다는 것이죠, 법원이.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1994년 판결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어떤 책임 능력 연령과 관련해서 종전의 어떤 조작을 포기하고 이제는 이제 그 책임 능력 인정 연령 자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시키면서 이렇게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 그 감독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감독자의 그 독자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750조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그런 어떤 시대 상황의 변화 또는 뭐 판례의 어떤 변천들 과정에서 그 어떤 내면의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한 어떤 그런 고려들이 사실은 불과 약 한 10년밖에 안 되는 기간입니다만은 그런 사정들이 배어 있었다. 또 이면에 깔려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쨌든 이런 어떤 책임 무능력자가 위법한 가해 행위에 대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 이 감독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법원은 현재 태도는 이걸 그 감독자의 책임을 보충적인 책임으로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요건과 관련해서 두 번째가 이 감독 의무자 또는 이에 가름하여 감독을 하는 자가 감독 의무를 해태해야 됩니다. 감독 의무를 해태해야 된다. 자, 다시 말해서 감독 의무자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게을리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제 요때 이 감독 의무를 해태했다라고 하는 것,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피감독자의 그 불법 행위 자체에 대한 어떤 감독 의무를 해태한 것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피감독자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감독 의무의 해태인 것이냐, 해태를 말하는 것이냐, 이것이 문제될 수가 있는데, 요 어떤
감독자의 책임과 관련해서 감독 의무의 혜택다라고 했을 때는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 의무의 혜택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해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독 의무를 해태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어떤 입증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705,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755조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자신에게 그 감독 의무 혜택의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반증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그런 반증을 들지 못하게 되면 감독자가 바로 이렇게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위법한 가해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바로 감독 의무자가 755조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감독 의무자 입장에서는 자기 그 감독 의무 혜택을 하지 않았다는 걸 반증을 들지 못하면 바로 책임을 지게 되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감독 의무를 다 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걸 들어가지고 이렇게 면책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문제될 여지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지금 우리가 뭐 다음 시간쯤에 다루게 될 사용자 책임에서는 뭐 그와 같은 그 규정이 우리 조문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우리 감독자 책임과 관련된 규정에서는 그와 같은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학설상으로 논의는 되지만 그거 자체가 요건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감독 의무자의 어떤 책임이 755조에 대해서 인정된다라고 할 때 구체적인 어떤 배상 의무자는 누구인가? 누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요게 이제 또 하나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755조 1항에서는 법정 감독 의무자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755조 2항에서는 대리 감독자, 감독 의무자에 가름하는 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이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배상 의무자로서는 법정 감독 의무자와 대리 감독자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정 감독 의무자는 누구인가? 요거는 또 다시 이제 행위를 한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행위 주체가 미성년자다라고 하는 경우. 자, 미성년자다라고 했을 때 미성년자의 어떤 법정 감독 의무자,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친권자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친권자다라고 할 때는 통상은 어떤 부모가 친권자가 되고, 부모 쌍방이 살았을 때는 쌍방이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고,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나머지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친권자가 없었을 때 이 후견인, 후견인이 그 법정 감독 의무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친권자 또는 뭐 친권자가 없을 때 후견인, 이런 사람들이 법정 대리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배우셨을 건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법정 감독 의무자죠. 물론 뭐 이 후견인 같은 경우도 다시 나누어 가지고 그 친권을 마지막으로 행사하던 사람, 최후에 생존해 있던 친권자가 이렇게 지정한 사람이다, 아니면 지정한 사람이 없을 때 뭐 법률의 규정에 의한 후견이다, 또는 그런 사람도 없을 때는 뭐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이다라고 해서 지정 후견인, 뭐 법정 후견인, 선임 후견인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이름이 명칭이 어땠든 간에 미성년자의 법정 감독 의무자다라고 했을 때는 친권자, 후견인을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고아원 같은 데 있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보호시설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어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법이 따로 있죠. 다시 말해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죠. 따라서 요 법률에 의해 가지고 뭐 실제로 이제 이 보호시설 자체가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냐 아니면 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냐에 따라서 또 후견인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뭐 동법률에 의하게 되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그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다라고 했을 때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죠. 그런데 기타의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기타의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자치구의 어떤 구청장이 후견인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뭐 그런 경우에도 그 시설의 장을 후견인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통상
보호시설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장이 일반적으로는 후견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뭐 친권자라든지 또는 후견인 이런 사람들이 이 법정 감독 업무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치단자 같은 경우인데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뭐 검치단자에서는 후견인이 이 법정 감독 업무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후견인 같은 경우 요것도 법정 후견인, 뭐 선임 후견인 뭐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무능력자와 관련돼서 무능력자의 후견인이다라고 했을 때 미성년자가 아닌 뭐 검치단자나 한정치단자의 후견인 문제가 나왔었을 때는 이 무능력자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후견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후견인의 어떤 그 순위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검치단자 같은 경우도 어쨌든 후견인이 법정 감독 의무자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검치단자는 그나마 그래도 법원에 의해서 검치단 선고를 받은 자이죠. 그러면 검치단 선고를 안 받은 사람은 누가 법정 감독 의무자가 되겠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그 구민법 시대에는 관련된 법원의 판단이 있었어요. 관련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되면은 관습법 또는 조리에 의해서 결정한다. 뭐 이런 식의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요 어떤 그 검치단 선고를 받지 않은 그런 어떤 심신상실자의 경우에 누가 그 법정 감독 의무자로 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정신보건법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보건법에 보면은 민법상 부양 의무자 또는 후견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심신상실자한테 그 후견인이 없다라고 했을 때 민법상 부양 의무자인데, 민법상 부양 의무자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래요. 직계혈족, 배우자, 그 다음에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이런 사람들이 민법상 부양 의무 있는 자죠. 따라서 이제 그 순위에 그 기준에 비추어 봐가지고 가장 어떤 그 순위에 가까운 자, 그 사람이 이제 법정 감독 의무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상 의무자다라고 했을 때 또 한편으로 있는 사람이 대리감독자죠. 대리감독자인데, 요 대리감독자 같은 경우는, 법률의 규정이라든지, 계약, 기타, 사실상의 감독에 의해서, 이런 대리감독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어쨌든 원인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경우일 때는 대리감독자로 이렇게 봐줄 수 있는데요. 그러한 예로서 우리가 예를 드는 것이 보통 타가소 뭐뭐다, 보육원의 직원이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교원이다, 정신병원의 의사이다, 소년원의 직원이다, 이런 사람들 다 포함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 아이를 돌봐주는 친척 같은 경우도 대리감독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법정 감독 의무자하고 대리감독자, 이렇게 결국 배상 의무자가 두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법정 감독 의무자와 대리감독자의 책임, 이거는 어떤 식으로 문제되는 것인가라는 것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통상 이 두 사람이 이 책임이 동시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책임이 평존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 보냈더니 거기서 다른 아이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다치게 됐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아이의 부모도 가해 행위를 한 아이의 부모도 책임이 있지만 그 보육시설 관리하는 사람, 아이를 맡고 있는 사람, 그 보육시설에서도 당연히 또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두 사람 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인데, 요 두 사람의 책임, 누구를 상대로 해서 책임을 묻든 상관은 없을 것이고,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책임 자체는 어떤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할 것이 책임 능력자입니다. 책임 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이 문제가 되는데,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 자, 우리가 753조를 봤습니다만은,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책임 능력자만 책임을 지고, 감독자. 이건 원칙적으로, 책임을 안 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책임 능력자,
뭐 자기 행위에 대해 가지고 뭐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그리고 책임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책임 능력이 있지만 미성년자인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변제 자력이 없겠죠. 그럼 당연히 피해자 보호라는 것,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피해자 보호가 문제인데, 사실은 그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 결국은 그런 미성년자가 불법 행위를 했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감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책임 능력이 있는 자의 감독자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 요게 이제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법원이 나름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작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책임 무능력자의 연령 자체를 상향하는 것,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책임 능력이라는 것을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인데, 그래서 그 연령을 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형사 책임에 있어서는 형법 구조에 가지고 만 14세 미만자이죠. 그러면 만 14세 미만자는 형사 책임 무능력자이죠. 자, 그런데 민법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책임 능력을 과연 몇 세부터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것인가?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설명에 의할 경우, 그러니까 12세까지 는 책임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15세가 넘는다 라고 할 때는 책임 능력이 아예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세 이상부터 15세 이하 요 사이 중간이 사실은 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요 중간 연령의 미성년자인 경우에 과연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볼 것인가,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볼 것인가, 요게 문제가 되는데, 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판례가 1970년대 판례, 그다음에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판례, 그리고 90년대의 판례, 요 입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 판례, 1970년대의 판례를 보게 되면은 14세 3개월 된 사람, 14세 3개월 된 사람, 또는 13세 3개월 된 사람, 또는 13세 6개월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하면서 가지고, 요런 14세 3개월 됐다, 13세 6개월이다, 이런 사람들을 책임 무능력자다, 라고 이렇게 보지 않고, 이런 경우에도, 중간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책임 능력자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럼 책임 능력자다라고 봤으니까 요 때는 어떻게 해결을 했겠습니까? 요 사람들이 책임 능력자니까 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국은 어때요? 미성년자니까 변제 자력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감독자의 책임을 755조로 이렇게 감독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오히려 요 때는 750조를 기준으로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750조를 근거해서 책임을 묻게 되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이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결국 감독 의무자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한다는 거, 이거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감독 의무자의 감독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피감독자에 대한 감독 의무 위반인 것이고, 개별 행위에 대한 어떤 감독 의무 위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70년대 상황에서 사실은 그때만 해도 부모들이 한 말씀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이 잘 따르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보기도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피해자 보호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70년대 후반, 그리고 1980년대 요때 이제 판례에 의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13세 5개월 된 경우라든지, 또는 14세 2개월 된 경우, 요런 경우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미성년자가. 사실은 그래요. 아이들끼리 새총 가지고 노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끼리 모범생인데 아이들끼리 새총 가지고 놀다가
이 어떤 모범생이 그 친구한테 이렇게 새총을 잘못 날려서 다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 자, 그럼 종전 판례에 의하게 되면 지금, 요 정도 나이가 뭐 책임 능력이 있는 것이죠. 책임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럴 때는 뭐 결국은 감독자의 책임을 물을 때 750조를 근거로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감독자의 어떤 고의과실을 문제 삼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등생이라고 했죠. 우등생이 이게 대충 가지고 놀란 거야. 그러면 평소 때 우등생이었다라고 하면 집에서 감독 잘하고 교육 잘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한 번 애들이 실수를 한 어떤 이런 것으로밖에 안 되고, 결국은 뭐 애한테 이렇게 책임을 묻는다라고 했었을 때 애도 뭐 변제 자력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통상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이야, 우등생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새총 가지고 장난친다는 거, 이거는 책임 능력이 있는 자의 행위로 보기 힘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책임 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755조가 적용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감독자가 자기한테 고의과실 없다는 걸 면책 사유를 들지 않으면 바로 책임을 지게 되니까, 따라서 피해자 보호에는 유리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14세 2개월 된 요 사안에 있어서 뭐냐면은 애들끼리 콘크리트 바닥에서 막 레슬링하고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는데 그런 경우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뭐 그 1970년대 판결에 의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책임 능력이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독자의 책임을 인정하게 됐는데, 사실은 따져보면 그렇죠. 이런 종전에는 이런 경우 책임 능력이 있다고 했다가, 자, 이런 경우에는 다시 책임 능력이 없다고 했다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13세 5세 됐다, 14세 2개월 됐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뭐, 요게 좀, 요 구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 의무자, 이 감독 의무라고 하는 것. 뭐, 이거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감독 의무다라는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은 바로 755조로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리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요걸 갖다가 1990년대 중반, 특히 1994년, 94년 판례에 들어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그 사안은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사안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폭주족 사건입니다. 어떤 폭주족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임산부를 이렇게 치인 사안인데, 자, 이 경우에 지금, 물론 뭐 그 학생, 그 사안에서 그 폭주족의 나이 자체는 이미 뭐 16세가 넘었었고 이런 상황이라서 책임 능력이 완전히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경우에 종래 판례가 요런 정도의 나이 가지고도 책임 무능력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도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을 이유로 해서 755조를 근거로 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요때, 사안에서는 우리 법원이 아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사안에서는, 그 책임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된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책임 능력이 있지만은 어떻다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755조가 아니고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이지만,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사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에 복종해야죠. 다시 말해서 친권자의 어떤 보호 교양에 이렇게 따라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인데, 따라서 친권자 입장에서는 자녀를 보호 교양한다는 측면에서 감독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어떤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평소에 이렇게 친권 행사를 잘 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미성년자가 불법 행위를 한 경우 913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친권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친권을 제대로 이렇게 행사하지 않은 것, 요 자체가 750조에서 이야기하는 불법 행위 책임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피해자 입장에서는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가지고 감독자 책임 755조에 따른 감독자 책임은 못 묻는다 하더라도 750조에 의한 책임, 감독자 책임의 일용으로서 750조에 근거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단 이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750조에 의해서 책임을 묻게 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감독 의무 위반 사실, 이것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750조로 가느냐 755조로 가느냐의 차이는 감독 의무 자체를 제대로 이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입증 부담이
이 755조에 의할 경우에는 감독 의무자가 자신이 뭐 잘못이 없다는 걸 반증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750조에 의하게 될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감독 의무자가 감독 소홀히 했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입증이라는 것, 특히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걸 입증한다는 것, 또 반증한다는 것, 이거는 뭐 대단히 어려운 일이겠죠. 따라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볼 때 감독 의무자의 책임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감독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있지만 750조에 근거하기 때문에 사실은 감독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2004년 우리가 민법 개정안이 나올 때는 책임 능력이 있는 자인 경우에도 755조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피해자 보호의 한결 수월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어떤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 핵심적인 부분 자체가 책임 무능력자에게 변제 자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판례에서도 나름대로 조작을 했던 것이고 책임 능력 연령 자체를 나름대로 조작했던 것이고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변제 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또 755조가 적용 안 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개정민법 2004년 민법 개정안에서도 규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들은 사실은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노력들이 이런 어떤 책임 무능력자든 책임 능력자든 어떤 미성년자 등의 어떤 다시 말해서 피감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감독 의무 있는 사람의 이 책임을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고려한 고민의 산물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 공부한 내용은 민법상 감독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